우리 청중이 다양합니다. 뭐 아기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데요. 다양한 분들이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사실 부제는요 이겁니다. 제가 늘 해왔던 강의, 2014년 이후 한 1500번 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대응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일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충격받았던 사건은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회적 담론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런데 듣다 보면요,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로봇이 직업을 다 바꾼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전공한 사람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본질은 진짜 뭘까? 혁명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혁명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인류의 변화로 좀 풀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실제 혁명은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자, 제가 그럼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일상에 혁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왔을까요? 제가 첫 장으로 잡은 게 바로 전 세계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 BTS입니다. BTS 모르시는 분? 거의 다 아시죠? BTS. 여러분들 BTS를 제가 왜 혁명의 상징으로 잡았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얘들이 가장 강력한 혁명의 상징입니다. 우선 성장의 배경이요, 그동안에 음악을 유행시켰던 방송 시스템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유튜브 생태계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데뷔 4년 만에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계 1위의 스타로 만든 건 광고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요, 오로지 팬 1400만 명에 이른다는 아미들이요, SNS를 통해서 그 초연결망을 이용해서 얘들이 세계 최고야를 퍼뜨렸고, 그리고 진짜 그 힘으로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 유튜브와 SNS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유튜브가 커지면 누가 약해질까요? 지상파가 약해지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상파 매출 변화입니다. 12년 동안 지상파 매출은요, 쭈루룩 또 올라간 듯한데 쭈루룩 타서요, 지난 5년 사이에는 KBS 같은 경우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은 더 심각했죠. 회사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중공업에서만 그런 일이 있고 조선소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직장, 지상파 3사가 똑같은 혁명의 변화에 의했다는 거죠. 그러니 방송계는요, 혁명이 뭐로 왔느냐? 이건 전에 없던 위기가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년에도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면 달라질까요? 여러분, KBS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유튜브. 그럼 KBS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위기의 뒷면을 딱 열어봤더니요, 와, 여러분, 유튜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냥 처음에는요, 사이트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요, 앱 하나예요. 여러분, 앱 하나 만들어서 대한민국 지상파 3사의 매출 50%를 날려버린다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저쪽의 입장에서 보면요, 100년 만에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절대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혁명의 두 얼굴이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혁명은 이미 극명한 두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어떨까요? 우리 은행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요. 은행, 2018년 1분기 금융기관의 입출금 이체 수단별 비중입니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즉 무인 서비스 다 합하면요, 90.5%예요. 창구 처리 비중 9.5%. 그러면 물론 은행에 대출 업무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런 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한다고 치면 적어도 은행 시점 90% 폐쇄되죠.
예,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티은행은요 이미 80% 지정폐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예. 여러분 이번에 KB은행에서 파업했죠?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파업하신 줄 몰랐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왜? 그 사람들이 없어도 은행이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와, 여러분 은행의 상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행에도 혁명이 왔어요. 은행은 그래서 위기입니다. 명퇴를 받아야 되고요. 빨리 줄여야 되고요. 지점을 폐쇄해 나가야 돼요. 반면 그 은행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괴롭히는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그럼 지점주 하나도 없죠. 말하자면 앱하고 서버 달랑 하나예요. 근데 지금 고객 수가 680만입니다. 여러분 지방은행 고객 수보다 많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앱 하나만 잘 만들면 창업한 지 불과 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들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다. 100년 만에 절대 기회가 이쪽에도 열린 거죠. 이게 금융에 찾아온 혁명의 두 얼굴입니다. 유통 볼까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피부를 못 느끼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미국 백화점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이미 닫았습니다. 20%의 리테일 스토어, 왜 우리 동네마다 프랜차이즈로 다 있죠? 옷 파는데 20% 문 닫았습니다. 미국이 불황이냐고요? 작년 국민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소비도 4.9%나 늘었대요. 우리는요, 침체인데. 그런데 왜 망하느냐? 아마존 때문에. 여러분, 아마존한테는요, 100년 만에 백화점을 깨는 기회가 열렸고요. 미국 백화점의 상징, 125년 된 시어스는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이게 혁명의 두 얼굴이에요. 어디? 유통에 찾아온. 그럼 우리가 매일 TV를 보고요. 물건을 쇼핑하고요. 은행에 갑니다. 일상에 혁명이 찾아온 거 맞죠? 여러분 출발이 여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죠. 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을 해야 되지만 이건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부터 찾아봤죠. 이 시장에 명백하게 와 있는 혁명, 그리고 그 시장 혁명 상태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 이 답을 찾기 위해 맨 처음 주목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모든 답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만들어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고요. 사람이 쓸 기술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왔는데 그 답이 이제 명확해지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변화한 인류 때문입니다. 아주 다른 종족이 돼버린 인류, 바로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재미있는 용어는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Planet of the Phones라는 특별 기사를 내면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이게 학명인 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은 뭐냐면 호모가 붙으면 다 인간 종족이에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역사 시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크로마뇽.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교실에 한 명씩 꼭 있었어요. 그죠? 호모족의 다른 종족입니다. 그 중에 사피엔스는 그럼 누구냐? DNA로 분석해보면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호모족이에요. 왜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냐? 이 종족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될 만큼 강력했던 건 뇌를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인류라는 뜻에서 생각하는 또는 슬기롭다는 뜻의 형용사에 사피엔스를 뒤에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이나 직립보행을 처음 했다는 에렉투스나 그런 것과 달리 사피엔스가 된 건 뇌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앞에 포노가 붙었죠. 즉 포노 사피엔스 그러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면서 더욱 달라진 뇌, 아니 더욱 스마트한 뇌를 가지게 된 종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지금의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혁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그런 건 명백해요.
스마트폰 등장하고 10년 만에 소비 행동이 바뀌어서 일어난 현상이니까요.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 보세요. 유튜브 보느라고 KBS 안 보죠. 예. 또 은행 안 가도 그냥 모바일로 다 해결이 되고요. 백화점 안 가더라도 그냥 쏙쏙 손에 눌러서 삽니다. 결국 소비자가 이렇게 변한 건데요. 참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이 온 지 딱 10년, 올해가 10주년이에요. 여러분 2009년 아이폰이 처음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혹시 이런 방송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은 굉장히 훌륭한 문화적 기기이니까 빨리 배워서 학습해야 됩니다. 이런 개봉 방송 들어보신 분?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반대 방송은요. 지금도 많이 해요.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고요. 부작용 진짜 강력하다. 여러분 맞아요. 부작용 강력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이거 하다 보면 게임 중독되고요. SNS 눈이 빠질 때까지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은 것도 한두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죠.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라는 인식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다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서 배우고 쓰세요? 그죠?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빠르게 배워서 쓰고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한 케이스에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느 게 생존에 유리할까요? 스마트폰이 없는 인류 아니면 스마트폰을 손에 쥔 걸 잘 쓰는 인류. 전 세계 36억의 인구는요. 생존에 유리한 것은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한 이래 12년 만에 36억 인구가 선택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번질 것은 데이터가 이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섭습니다.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변화를 다른 용어로 진화라고 하는데요. 진화가 무서운 이유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역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작용이 많든 적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 문명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적어도 3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는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 선택해버렸어요. 답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답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기의 문명을 부여잡고 계속 위기에 몰릴 것인지 아니면 100년 만에 찾아온 절대 기회에 도전의 기회편에 설 것인지 우리한테 이제 그것만 남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절대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이 전환기에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고요. 그걸 잡는 쪽이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건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전의 기회, 100년 만에 열린 문을 우리 스스로 열고 나가야 한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혁명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호모 사피엔스부터 알아야겠죠. 호모 사피엔스는요,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사람들, 36억이 전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인지하시겠지만 레벨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개통을 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앱을 따로 다운받은 적이 없다. 그럼 이게 레벨 1입니다. 그냥 있는 거 써요. 검색이나 하고 뭐 메일이나 하고 카톡이나 쓰고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레벨 1. 레벨 5는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앱을 써서요. 자기의 일상을 개혁하는 사람들. 전 그 기준을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들. 앱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신을 갖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르면 자기 돈 관리하는 거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레벨 5예요. 60대 이상 분들한테 왜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은 하세요 그분들이? 스마트폰 뱅킹은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잃어버리면 계좌가 다 털린다고. 그렇게 믿고 계셔서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안 돼 있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5 가기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대한민국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은 드디어 50%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구수 중에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이 50%.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 높은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문화에, 그 국가의 스마트폰 문명의 확산 속도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레벨 10, 최고의 레벨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문명을 개척하고 만들고 사업화하는 소위 개발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요, 새로운 문명을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죠. 물론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그 줄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망했으면 절대 혁명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만들고 정확히 10년 만에 여러분 시장의 30%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위기는 더욱더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거대 세계 시장의 30%를 불과 딱 10년 만에 먹은 거예요. 이러니 혁명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레벨 10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레벨 10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우선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젊어요. 연령대가 좀 젊어요.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980년 이후 태생.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갖고 논 사람이. 그래서 뼛속에서 인터넷과 컴퓨터 문명이 뭔지를 알아요. 어려서부터 썼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디지털 문명의 소위 정체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려서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서 기획하는 거랑 뼈에 새겨진 걸로 본능적으로 기획하는 거랑 경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문명의 창조 그룹들은 보면 대부분 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더 무서운 세대가 나타났죠. 요새 히트하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90년대생. 소위 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요, G세대라고 불리고요. 이 G세대야말로요, 뼛속부터 DNA가 인터넷과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또 다른 문명을 새롭게 만든 세대라고 불리죠. 자, 그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가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창조 그룹의 주력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은 다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문제는 이게 지금 깨트리고 있는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 이런 상태를 딱 갖고 이걸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문명의 전환기에는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기회가 오니까요. 자, 그럼 이 문명 특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죠. 대표적인 기업이 우버입니다. 우버, 우리나라에서 말썽이 너무 많죠, 지금. 정치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요. 이 우버가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를 보면 혁명의 크기와 성장 속도, 실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버는요, 놀랍게도 2009년 창업했습니다. 아이폰 탄생 2년 만에. 그래서 곧 망할 회사라고 그랬어요. 왜? 감히 택시에 덤비다니요. 여러분, 택시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리 이만큼 가면 돈 요만큼 내는 택시가 언제 나왔나? 언젠지 아세요? 1896년 뉴욕입니다. 우리나라에 아관 8천이 있을 때입니다. 와,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09년 우버가 탄생할 때까지 거리와 시간 경산제로 바뀌었을 뿐 요금의 행태는 비슷했어요. 혁신이 없어요. 왜? 너무 쉬워서 더 이상 혁신이 없다고가 정답입니다. 손 들면 타죠. 네, 숫자 읽을 줄 알면 돈 내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버라는 게 처음에 이거 아이폰 가진 사람들만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택시업자들이 막 비웃었어요. 네가 택시를 모르는구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아이폰 유저 2009년이면요 캘리포니아에도 불과 10% 정도 사람들밖에 안 쓰던 때죠. 그것도 순 젊은 사람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만 쓸 겁니다. 물어봤어요. 네가 도대체 택시를 깰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뭐야? 그랬더니 아이고 재밌대요. 택시와 달리 경험이 재밌대요. 아니 무슨 장난쳐요. 택시를 경험을 재미삼아 택시 타시는 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이고 쟤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구나. 근데 차렸어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 재미있으려면 게임 방식으로 한 거죠. 여러분 우버 잘 보세요. 게임 방식으로요. 스마트폰, 게임기를 이용해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게임판 위에 딱 표시하죠. 그럼 차를 갖고 있는 게임 참여자들은요. 그 당시에는 게임하는 사람들만 아이폰을 샀었으니까 리스트가 쫙 떠요.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딱 눌러요.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거 딱 누르는 순간을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득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득템하는 기분으로 눌렀더니 게임이 시작된다. 왜 게임이라 그러냐? 여러분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택시기사와 달리 내비를 보고 갑니다. 화살표를 보는 순간 뇌는 드라이빙 게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뼛속부터 어릴 때부터 인터넷 게임과 컴퓨터 게임을 즐겼던 친구들이라고. 그러니 기분이 달라요. 나는 택시기사가 아니고요. 부른 쪽도 택시기사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온라인의 게임에서 연장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어떨까요? 와 이렇게도 타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폰 유저들은 관심사가 뭐냐? 너는 무슨 앱 쓰니였어요. 그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 물어볼 필요 있나요? 아니요 다 알려주는데. 내릴 때는요? 돈 내나요? 아니요. 왜? 여러분 게임 세계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 막고 이런 거 쳐보신 분? 네. 치고 나서 전화해서 어디로 입금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누가? 게임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결제하죠. 그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가장 불편한 프로세스가 거기서 사라졌어요. 네. 이래서 재밌대요. 그래서 이길 거래요. 여러분 꼴랑 그 재미로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는 그 사이 정확하게 3년 만에 기존 택시회사 매출의 30%를 날려버렸습니다. SNS를 타고 무슨 소문이 퍼졌냐? 야 우버는 꼭 타봐야 해. 딱 꼴랑 그거 하나였어요. 너무 재밌어. 택시회사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죠. 전부 재수합니다. 이 판결이 어디까지 가냐? 연방대법원까지 가죠. 그리고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 엄청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택시라는 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국에서 시스템이 우리한테 도입된 거죠.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하고요. 택시 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면허의 가격도 되게 세고요. 기득권의 힘이 굉장한 건데 뭐라 그랬냐? 소비자가 원한다면 지금부터는 공정하게 경쟁해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라이선스도 안 준 애들이 택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너희 공정하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근데 미국 택시업계는요. 사실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1890년대에 똑같은 판결을 마차협회와 택시협회가 똑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가득 채웠던 마차협회에서 택시협회를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택시협회에 손을 들어줬죠. 얘가 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해서 살아남는 쪽이 가는 거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게 지난 200년간 미국의 일관된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류가 한 번은 지금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지구에서 처음 미국에서 한다. 전 이게 미국이 200년 동안 유지해왔던 퍼스트 무버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게 2014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버가 망했으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문제는 우버가 커버린 거죠. 지금에 생각하면 2014년에 그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요. 연방법원의 판결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시작의 출발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창업한 지 10년 된 이 회사는요. 작년에 상장을 위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평가 가치 136조. 이미 켈러닉 창업주는요. 말썽 피우다 쫓겨났고요. 최고 주주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워낙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우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팽창하면서요. 드디어 이용객 수 10억을 돌파했답니다. 여러분 36억 중에 10억이 이미 택시를 지워버리고 우버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택시 그러면 우버지 택시란 용어가 없어졌어요. 나가서 손 들고 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딜 가야 돼 그러면 띡 열어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도 우버가 도입되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누구한테 송금 한번 해보신 분? 이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그거 하고 났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역시 송금은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제맛이야.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저도요 30년 동안 은행 업무는 당연히 은행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뭐 보내고 났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보내야 될 때요. 은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인류입니다. 한 번의 압도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30년의 습관조차 끊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 금융의 변화, 유통의 변화, 택시 문명의 변화, 여행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은요, 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고요. 그 놀라운 선택의 속도가 지금 이 혁명의 바로 원인이라는 거죠. 전 세계 시장 30%가 명백하게 깨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고요. 답은 정해져 있고 준비만 남은 거죠. 역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문명 교체기가 우리한테 존재했었나?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또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산업혁명 이후 아시아의 서구 과학기술 문명이 들어올 때였죠. 일본은 1850년대 이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 조선과 우리 양반 기득권 세력은요. 신분 철폐를 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무서워서 쇄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그 대가를 50년 후에 자손들이 다 치렀습니다. 얼마 전 3.1절 100주년이었죠. 그러면서 일본의 잔악상을 고발합니다. 그 가녀린 소녀들이 태극기를 비폭력으로 들고 흔들고 있는데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잔악한 일본을 고발하자. 여러분, 저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픔을 갖게 해준 게 누굽니까? 그건 유교라는 절대 문명하에 적어도 전 세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자는 얘기 한마디도 않고요. 자기의 기득권 뺏길까봐 전전긍긍했던 대한민국 양반이라는 세력 30%가 전부 다 미래에 저지른 죄 아닐까요? 전요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에 저 연약한 태극기만 쥐어주지 말자. 레이저 건을 들려줘야죠. 그죠? 네, 그랬으면 감히 넘볼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요. 우리는 진짜 엄청난 피해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닐까요? 저는 문명의 생태계가 적어도 대륙에서 크게 변동할 때에는 우리도 눈을 바짝 뜨고 그 문명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엄청난 피해는 누구한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씌워질 거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이 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말할 만큼 문명이 정말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요. 바로 시장경제 변화입니다. 세계 10대 기업은 누구일까? 2018년 5월 10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8개, 10개 중에 8개가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두고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뭐 1위 애플은 말할 거 없죠. 네, 이걸 만드는 창조한 기업이에요. 제 복장이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는 이유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저 복장 적극 권합니다. 청바지에 검은 터틀넥 이거 입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아니요. 무엇을 쏟고 뭘 해도요 복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냐? 워크홀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사실 창조한 것도요 그 워크홀릭 거의 모든 것 물론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디자인한 것도 자기 철학을 정확하게 했죠. 기계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사람을 보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그가 만든 문명 사실 그는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21세기 최고의 혁명가라고 할 만합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애플은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타이틀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2위 볼까요?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 유통기업입니다. 여러분 유통! 그랬더니 대한민국 대표기업 어디가 떠오르세요? 삼성. 네, 신세계, 롯데, 백화점, 마트 이렇게 떠오르시죠? 여긴 장난쳐요. 매장이 없대요. 서버에다가 사진 몇 개 올려놓고 물건 고르래요. 그럼 그게 이 문명의 표준 쇼핑 맞습니까? 더 황당한 것 물건은 아예 물류센터에 가 있어요. 네, 로봇 키바 위에 타고 있답니다. 고객이요 물건을 골라요. 그리고 구매를 합니다. 게임처럼. 왜? 뭐라 그러죠 요새 애들이? 득템. 게임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위 게이미피케이션이 입혀지는 과정도요. 새로운 행동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템 하고 나면요. 직원은 아무도 몰라요. 아마존에 어떤 직원도 어떤 고객이 무슨 물건을 샀는지 몰라요. 누가 맨 처음에 알죠? 로봇 키바가 합니다. 로봇 키바가요. 나한테 주문 들어왔네. 그리고 포장 담당 직원 앞에 가서 줄을 서요. 그럼 포장 담당 직원이 이거지? 그리고 탁 해서 마치 기계처럼 레이블 붙이고 포장한 다음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버려요. 그럼 쫙 타고 내려가다가 지역별로 지가 알아서 탁탁탁 분류해서 택배차로 나가고요. 그 택배차가 도착하면 배달이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택배 90%를 하늘로 날리든 차로 보내든 무인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아마존은 그럼 호모 사피엔스를 표준으로 한 건가요? 포노 사피엔스를 표준으로 한 건가요? 포노 사피엔스 맞죠? 여러분 이게 세계 2위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세계 1위 기업이 된 아마존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로 유통을 재정의한 기업. 3위, 5위 보겠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뭐로 돈 벌까요? 네, 광고입니다.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시면요. 얘들은 MBC, SBS 같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글은 작년 기준 87%가 광고 수익. 페이스북은 97% 광고 수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TV 신문사 광고비 날려먹은 애들이 쟤들이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누구랑 합세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하고 합세해서 날려버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에서 종이신문 구독하시는 분 네, 보세요. 이분들만 그래도 신문사에 좀 기여하시는 거예요. 딱 세 분, 그죠? 나머지는요. 혹시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끊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문을 끊고 TV를 끊고 어느새 스마트폰 보다가 여기 가서 구글이 만든 유튜브에 가서 영상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 가서 놀고 있고요. 네이버 가서 보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그럼 구글, 페이스북이 여러분 신문, TV 끊고 텔레비 끊고 일로 들어오세요 하고 TV 광고 안 했죠? 보신 적 없죠? 한 적이 없으니까 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인류가 스마트폰을 들면 어떻게 변화할 거다. 그럼 신문과 방송은 이런 방식으로 대체될 거야를 기가 막히게 모델링하고 그 위치에 올라간 게 바로 애들입니다. 그렇죠? 저기 두 기업도 포노사피엔스가 표준 인류를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 맞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남았습니다. 저건 오래된 거니까 포노사피엔스 아닐 거야. 천만에요. 작년 12월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16년 만에 세계 1위를 복귀합니다. 애플을 꺾고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5년 동안 차곡차곡 CD 팔러 다니는 조직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트북에 CD가 없죠. 네. CD기가 없는데 CD를 뭐하러 팔러 다녀? 그죠? 다 정리하고 그보다 많은 인력을 뽑아서 어디를 준비하냐?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요. 아우 나는 인터넷은 위험하고 그거 해킹당한다고 골치 아파. 그냥 CD 줘 간편하게 그 깔고 쓰게 그랬더니 고객님 이제 그만 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죠? 와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배우고요. 다운로드 받는 것도 배우고요. 글로 돈 내고 써야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전환하고 나서 세계 1위에 복귀했죠. 물론 애주어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이게 미국의 5대 기업입니다. 그럼 미국 문명의 표준은 포노사피엔스라고 봐도 되겠죠. 아시아로 가볼까요?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리페이 들어보셨죠? 알리바바가 차린 은행에서 그걸 관장합니다. 엔트 파이낸스라고요. 이거 창업한 지 4년 된 회사거든요. 최근에 기사가 났죠. 창업한 지 4년 된 이 회사가 창업한 지 150년 된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보다 시총이 뛰어넘었어요. 170조. 여러분들 알리페이 보세요. 끔찍해요. 알리페이라는 것 자체가 폰이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중국 기업의 상징들이에요. 더군다나 텐센트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세계 최강의 게임 기업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롤 아는 사람 롤? 네, 롤을 갖고 있는 회사. 크래시 오브 클랜을 갖고 있는 회사. 세계 인기 게임이라면 거의 다 갖고 있는 회사가 텐센트예요. 시작은요. 여러분 위챗이라고 메신저 앱 들어보셨죠? 네, 그걸로 출발했고요. 그것도 우리 카카오톡 초기에 카카오톡을 전부 카피에다가 한 겁니다. 물론 돈 내고 투자한 다음에 가져간 거니까 뭐라고 할 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집중하는 게 여기 마찬가지 위챗페이 은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 불리죠. 어우 그럼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또 은행 보호하고요. 뭐 다 시스템 다 보호하고 생태계를 다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러분 알리바바 텐센트가 무서운 게 지금에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다 투자되고 있는데 전부 다 뭐 포노사피엔스들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중국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라는 기업 2개의 공산당이 몰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시장의 문명의 표준입니다. 자본이 결정한 거예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5,080조라는 거대 자본이 축적됐습니다. 저 시가총액을 다 합하니까 5,080조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하면 2,000조예요. 네. 저 5,000조의 자본, 7개의 모임 5,000조의 자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의 발전을 보여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 그럼 우리가 투자할게. 네. 근데 왜 투자 못할까요? 문명의 표준이 우리는 아직 청동기입니다. 네. 상징적으로라도 절대 못 내놓고 있죠. 네. 여러분 저도 이해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사회에서 계속 들끓고 있는 게 우버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저도 1980년대를 살아낸 사람인데 네? 그 거대 136주짜리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요. 영세한 택시회사 망하게 하는 거 마음 아프지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명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쌓아안고 포용하고 미래로 함께 가야지 그들과 함께 같이 주저앉자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 5,000조의 자본은요 우리한테 명백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이 제조 최고의 선을 벗어버리고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 당시에는 보세요. 우리가 제조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하나 나왔죠. 세계 10대 기업에 삼성전자가 저 때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세요. 10개 중에 공장 가진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여러분 딸랑 하나예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성공했나 볼까요? 여기도 룰은 계속 일관되고 명백합니다. 삼성전자 작년 매출의 70%가 메모리였어요. 메모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 세계 7개 기업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가 늘수록 서버가 크게 확대되고요. 메모리가 필수 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기술력은 초격차의 힘을 유지하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 줄 아세요? 100원어치 팔아서 70원을 남겼어요. 영업이익률 70%, 제조에서. 여러분, 그건 진짜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수요자는 계속 필요한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그거 담합하지